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오늘 한국금융연수원의 겨울 시즌 강의 5일차 출강을 했습니다. 현재 시각이 202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시간이 8시 25분 정도 됐는데요. 제가 7대6 최고봉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35분 정도 촬영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2년 9개월 전인 2020년 3월에 출판한 책이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인데요. 여기에는 4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1편이 제목과 동일하게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입니다. 이 표지 사진은 제가 지금부터 12년 전인 2010년 10월에 유럽 3개국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3개국을 여행할 때 프랑스에 있는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을 조망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프랑스의 샤몬이라고 1924년 제1회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도시인데요. 거기 해발 1039지 샤모니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초고속으로 올라가게 되면 해발 3842m 애기디 미디 전망대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해발 4807m의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을 조망을 했었는데요. 그게 2010년 10월이니까 12년 전입니다. 그때 제가 직접 촬영했던 구름의 바다 알프스 몽블랑의 운해를 촬영한 사진을 이 책의 표지 사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4편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 등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완등도 있고 7대6 최고봉 완등도 있고 그 다음에 산악 그랜드 슬램도 있고 여러 가지 등산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물론 극지 마라톤 그랜드 슬램도 있습니다. 그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면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완등하고 7대6 최고봉을 완등하고 지구 3극점에 도달을 하면 산악 그랜드 슬램이라고 합니다. 그걸 인류 최초로 달성하신 분이 2005년에 달성하신 고 박영석 대장님, 대한민국의 위대한 산악인이신 고 박영석 대장님이 2005년도에 달성하셨는데요. 그분은 그 이후에도 계속 히말라야에서 코리안 루트를 개척하시다가 2009년도에는 에베레스트의 코리안 루트,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안나푸르나의 코리안 루트를 개척하시다가 실종되셨던 분입니다. 인류 최초로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신 그 고 박영석 대장님의 위협에 깊은 경의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7대6 최고봉 등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중은행에 근무할 때 그 어떤 외국인 은행장께서, 정확하게는 미국인 은행장께서 취미가 7대6 최고봉 등정이셨습니다. 그 중에 그분은 한 4대6 최고봉을 등정하시고 나머지 3개 대륙 최고봉만 남긴 상태였는데요. 그분이 어느 날 겨울철에 한 3주 정도 휴가를 받아서 아직 등정하지 못했던 북아메리카 최고봉 알래스카에 있는 북미 최고봉 맥킨리봉, 지금은 명칭이 데날리봉으로 바뀌었는데요. 해발 6194m 데날리봉 등정에 도전하신다면서 휴가를 가셨는데 악천후 때문에 실패하시고 돌아오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7대6의 최고봉으로 오른다라는 것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7대6 최고봉을 순서대로 명칭부터 또 해발 고도를 알려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구의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해발 8848m입니다. 아시아의 최고봉이자 지구의 최고봉인데요. 해발 8848m 에베레스트는 명칭의 유래가
그 당시에 인도 지역에 파견되어 있던 영국의 측량국장의 이름이 에베레스트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레스트 봉우리가 세계 최고 봉이라는 게 발견된 게 1852년입니다. 1852년 인도 지역에 파견되어 있던 인도를 지배했던 영국인 그 측량국장이 이름이 에베레스트인데요. 그 발견될 당시가 1852년이고 그로부터 101년이 지난 1953년에 세계 최초로 지구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을 합니다. 그 1852년에 지구 최고봉이 에베레스트라는 게 발견이 됐고 그 당시에 측량국장이 전임 측량국장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 전임 측량국장의 성명은 조지 에베레스트입니다. 조지 에베레스트인데 그분의 성인 에베레스트를 따서 지구 최고봉 해발 8,848m 봉우리를 에베레스트로 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분들은 1953년 영국 에베레스트 등정대가 성공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영국 원정대의 일원이었던 뉴질랜드의 에드먼드 힐러리 경과 세르파 텐징 노르가이가 인류 최초로 1953년에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을 했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분은 1977년에 고상돈 대원께서 대한민국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고상돈 대원께서는 그로부터 2년 후인 1979년에 북미 최고봉인 데날리봉에 1979년 5월 하절기 때 등정은 성공하셨으나 하산길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북미 최고봉 등정이 어렵습니다. 데날리봉 해발 6,194m 알래스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레스트가 그렇고 에베레스트의 고상돈 대장께서 1977년에 대한민국 최초로 한국인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했을 때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은 정상에 머무른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됩니다. 보통은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산길에 사망하는 경우가 4분의 1 정도 됩니다.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했지만 그분들 중에 성공자 중에 하산길에 4분의 1 정도가 사망할 정도로 에베레스트는 굉장히 오르기 등산 또 하산하기가 어려운 코스인데요. 고상돈 대장께서는 그 당시에 대한민국 최초이자 세계에서는 14번째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하셨는데 보통은 정상에 머무는 시간이 1시간 정도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하산하면서 사망할 가능성도 꽤 있기 때문에 하산길을 서둘러야 되니까 정상 체류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고상돈 대장께서는 거기 1시간 정도 머무르셨던 일화가 있어서 전 세계 언론에서 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캠프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정상에 올랐다라고 무전이 오니까 해발 5,400고지 베이스 캠프에서 이렇게 무전으로 물어봅니다. 거기가 정상이 정말 맞냐라고 했더니 고상돈 대원께서 답을 하시기를 여기는 정상,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다라고 답을 했던 게 가슴 뭉클한 또 한국인의 기상을 세계 만방에 떨친 대한민국 최초이자 인류에서 세계 14번째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하셨던 사연입니다. 그 다음에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제외하고 그걸 제외하고 가장 높은 곳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남미의 최고봉입니다. 남미의 최고봉은 아콩카과입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에 있는데요. 아콩카과 그 아르헨티나어로 무슨 뜻이냐면 돌로 된 보초병이란 뜻입니다. 아콩카과 명칭이 돌로 된 보초병. 워낙 높다 보니까 그 주변 어디에서나 딱 그 돌 바위처럼 우뚝 서 있는 게 보인다. 돌로 된 보초병처럼 보인다 해서 아콩카과의 의미가 돌로 된 보초병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해발 6,960m입니다.
해발 6,960m. 그래서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봉우리고, 그 다음에 남반구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고, 남미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고, 남북 아메리카 통합에서도 가장 높은 봉우리고, 아르헨티나의 최고봉이고, 또 안데스 산맥의 최고봉이기도 한 게 해발 6,960m의 아콘카과입니다. 그래서 그 봉우리는 아르헨티나에 소지하는데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보다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 더 가깝습니다. 칠레 국경에서 한 15k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등산할 때 정상 등정을 목표로 하면 등산 입산료가 100만 원 내외 정도 되는데, 그냥 정상은 가지 않고 그냥 산 중턱 정도까지 트레킹만 한다면 입산료가 한 20-30만 원 정도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7대륙 최고봉 중에 아마추어들도 비교적 등정 성공률이 한 5-60%는 됩니다. 그러니까 험준한 산은 아니고 높을 뿐인 거죠. 그런데 고도가 높다 보니까 보통 평균 고도가 평지에서 100m 수직고도 100m 상승할 때마다 기온이 0.6도씩 하강합니다. 그래서 해발 6,960m 고지니까 기온이 굉장히 낮습니다. 영하입니다. 그리고 고산 위로 올라갈수록 산소가 부족합니다. 지구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해발 8,848m, 여기는 무산소로 등반하는 분도 있지만 보통 산소통을 메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그만큼 그 정상에는 산소가 평지보다 한 3분의 1 수준으로 산소가, 또는 심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산소가 희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영국인 여성 산악인이 등정을 하시고 내려오시다 사망하신 분이 그 어떤 책이 있냐면 제목이 희박한 공기 속으로라는 제목의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그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은 산소도 부족하고 기온도 낮아지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남미 최고봉 아콘카과도 순탄하게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천천히 올라가는데, 전문 등반 기술은 필요가 없지만은 고산병, 산소 부족한 고산병을 극복해야 되고 기온이 낮기 때문에 굉장히 동상도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등정 성공률은 50-60% 됩니다. 그게 남미 최고봉이고요. 그 다음에 북미 최고봉. 북미 최고봉은 북아메리카 알래스카에 있습니다. 알래스카에 있는 북미 최고봉은 해발 6,194m입니다. 원래 명칭은 그게 맥킨리봉입니다. 그게 1897년 미국의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때 북미 최고봉 맥킨리봉이 발견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발견 당시에 현직 미국 대통령 이름을 따서 맥킨리봉으로 칭했었는데, 원주민들은 계속 알래스카 원주민어로 데날리로 하자고 계속 얘기가 있었고, 데날리는 원주민어로 무슨 뜻이냐면 가장 높은 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국 연방에서는 그 대통령 이름이었던 맥킨리를 유지하자라고 하고, 알래스카에서는 원주민어인 데날리로 하자고 하고 계속 경론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7년 전인 2015년도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께서 원주민어인 데날리로 하라고 해서 지금은 맥킨리봉이 아니라 데날리봉입니다. 해발 6,194m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얼마나 힘드냐면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8,000m급은 티벳 고원 한 해발 5,000m 고지 티벳 고원 이 부근에서 이 수직으로 치솟아 올라 있는 거다 보니까 여기 한국에서 저기 에베레스트를 간다면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까지 비행기로 가고, 거기에서 해발 2,600고지까지는 경비행기로 가고, 해발 2,600고지에서 3박 4일 정도 천천히 고산증을 극복해 가면서 해발 5,300고지인 베이스 캠프까지 도달을 하는데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프로의 세계죠. 해발 5,300고지까지는 아마추어도 고산증만 극복할 수 있으면 한 3박 4일, 4박 5일 동안 오를 수 있지만, 해발 5,300고지부터는 수직으로 치솟아 올라 있으니까 거기에서 해발 8,800고지까지 대략 한 3,500m 정도가 수직 고도로 치솟아 올라 있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 캠프인 해발 5,300고지는 아마추어들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고도고, 거기서부터는 프로의 세계가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미 최고봉 데날리봉, 알래스카에 있는 북미 최고봉 데날리봉은
해발 300고지부터 거의 수직에 가깝게 치솟아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발 6,194지만 해발 300고지, 여기 청와대 뒷산 북악산이 보이는데요. 저희가 해발 342m인데요. 그 정도 높이부터는 수직에 가깝게 치솟아 올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더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보다는 북미 최고봉 데날리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데날리봉 거기는 이제 북극권에 가깝습니다. 보통 북극권이라는 개념이 북위 66도 이북을 북극권이라 하는데요. 데날리봉이 북위 63도에 위치하고 있어서 북극권에 가까워서 굉장히 기온이 낮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기온이 한 영하 한 5, 60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인류 역사상 북극권에서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던 기록이 바로 데날리봉에서 있었습니다. 영하 74도였습니다. 영하 74도. 인류 역사상 북극권에서 가장 기온이 낮았던 때가 있는데 그게 영하 74도인데 그게 바로 데날리봉, 즉 과거 용어로 맥킨리봉에서 기록이 됐을 정도로 거기는 주변에 산들이 없고 북극권에 가까워 가지고 엄청나게 기상 여건이 안 좋고 기온이 낮습니다. 그 정도로 힘든 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를 등정에 성공하면 언론에 대서특필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해 2022년 7월인가 그때 여름에 월간 산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연세대 오비 산악팀에서 거기에 등정에 성공을 했습니다. 연세대 산악회 출신 분들이 졸업 후에 미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한인회에서 산악회를 계속 유지한 연세대 오비 산악회에서 60대 70대 어르신들 각각 3분씩 총 6분이 데날리봉 등정에 도전하셔가지고 60대 3분은 이제 토끼팀 70대 3분은 거북이 팀으로 이렇게 나눠서 등정을 시도했는데 60대 토끼팀 3분이 등정에 성공을 하셔서 지난 여름에 월간 산에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위협에 뜨거운 박수와 뜨거운 박수와 경의를 표합니다. 여하튼 그 정도로 어려운 산을 그분들은 등정에 성공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류 최고봉 지구 최고봉 해발 8,848m를 대한민국 최초이자 세계 14번째로 등정에 성공하신 고상돈 대장, 그분이 77년도에 등정에 성공하셨는데요. 그로부터 2년 후인 1979년에 북미 최고봉 데날리봉 등정에 성공하셨는데 하산하다가 사망을 하셨을 정도로 거기는 힘듭니다. 그 사망하신 시점이 1979년 5월 달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산악인 나오미라는 분이 있습니다. 나오미, 우에무라 나오미라는 분이 있는데요. 일본의 탐험가이신데 그분이 일본인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을 1970년에 했고 그 다음에 1984년 2월에 동계 시즌이죠. 동계 시즌에 북미 최고봉 데날리봉에 등정에 성공했는데 하산하다가 실종을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상돈 대장께서 1979년 5월에 데날리봉 등정에 성공하셨을 때는 5월이니까 하절기였고 단독 산행이 아니었고 2분인가 3분 같이 가셨습니다. 그에 반해서 일본인 최초의 에베레스트 등정자 그 나오미라는 분은 1984년 2월에 동절기 때 더 추운 때죠. 더 기온이 낮은 때 동절기 때 단독으로 데날리봉 정상 등정에 성공했는데 하산길에 실종이 돼서 시신도 못 찾았습니다. 그 정도로 데날리봉은 굉장히 힘든 코스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7대륙 최고봉을 세계 최초로 다 완등하신 분이 누구냐? 1985년에 미국인 리처드 베스입니다. 리처드 베스. 미국인 리처드 베스라는 분이 1985년에 인류 최초로 7대륙 최고봉에 완등하셨는데요. 그분이 인류 최초로 7대륙 최고봉 완등자고 대한민국 그다음에 장애인으로서 세계 최초로 7대륙 최고봉에 완등한 분이 누구냐? 대한민국의 장애인 산악인인 김홍빈 대장입니다. 김홍빈 대장은 1991년에
북미 최고봉 데날리봉을 등정하시다가 동상에 걸리셔가지고 10손가락을 자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시고 계속적으로 7대6 최고봉 도전에 시도를 하셔서 드디어 2009년에 장애인으로서는 10손가락이 없는 장애인으로서는 인류 최초로 2009년에 7대6 최고봉에 완등을 하셨습니다. 남극 대륙의 최고봉인 빈슨 메시프를 2009년에 등정에 성공함으로써 7대6 최고봉을 장애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2009년에 완등하신 분이 김홍빈 대장 1964년생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이후로도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완등에 계속 도전을 하시다가 작년 7월입니다. 작년 7월 18일에 마지막으로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중에 마지막 봉우리인 브로드 피크를 등정에 성공하셨기 때문에 장애인으로서는 2009년에 세계 최초로 7대6 최고봉에 완등하셨을 뿐만 아니라 작년 2021년에는 장애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완등하셨죠. 브로드 피크를 완등함으로써. 그런데 하산길에 실종이 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분의 위협에 찬사를 보내시면서 메시지 보낸 게 인터넷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김홍빈 대장님 현재 실종 상태이신데 그분의 그 위대한 업적, 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2009년에 7대6 최고봉에 완등하셨고 또 2021년에는 장애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완등하신 김홍빈 대장님의 위협에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10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최고봉이 킬리만자로입니다. 킬리만자로는 적도 남쪽으로 남이 3도에 위치합니다. 적도의 남쪽으로 북이 남이 할 때 위도 남이 3도에 위치한 적도 부근에 있는 탄자니아와 케냐 중간에 있는데요. 탄자니아 소속입니다. 그래서 해발 5,895m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는 무슨 뜻이냐? 스와질리어로 빛나는 산, 번쩍이는 산 이런 의미입니다. 적도 근방에 있는 산이긴 해도 해발 고도가 5,895다 보니까 만년설로 뒤덮여 있어서 지금은 지구온난화로 막 대부분 눈이 녹았지만 과거에는 만년설로 뒤덮여 있어가지고 햇볕에 반사된 그 눈들이 번쩍거린다 해서 스와힐리어로 번쩍이는 산이라는 의미의 킬리만자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조용필님의 노래 킬리만자로의 표범에도 등장을 하고 1954년 노인과 바다라는 그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신 미국의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킬리만자로의 눈이라는 소설에도 등장하는 그 킬리만자로 바로 아프리카의 최고봉 킬리만자로입니다. 해발 5,895m. 거기도 등정 성공률은 한 고산병을 극복할 수 있다면 한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미 최고봉 아콩콰가는 기온도 굉장히 낮은데 왜냐하면 적도 근방에 있는 봉우리가 아니라 남반구 중간 정도에 있다 보니까 남미 최고봉 아콩콰가 해발 6,960m는 굉장히 기온이 낮아서 동상에도 많이 걸리는데요. 반면에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는 적도 근방 남이 3도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기온은 그렇게 낮지는 않고 고산병, 산소가 부족하니까 고산병만 극복하면 등정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고산병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니까 올라가면서 계속 힘들어하고 탈진 직전에 갔을 때 뒤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부르는 듯한 환청이 들린답니다. 그랬을 때 그거에 대답을 하면 등정에 실패하고 대답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 등정에 성공한다라는 그 지역의 등산 가이드들의 그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최고봉 엘브루즈. 유럽의 최고봉 엘브루즈는 러시아와 조지아라는 그 두 나라 사이에 있는데요. 거기가 유럽의 최고봉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의 중간 경계에 있다 보니까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의 최고봉은 서유럽에 있는 알프스의 최고봉 몽블랑 해발 4,807m가 유럽의 최고봉이라는 설도 있는데 다수설은 정설에 가까운 다수설은 아시아와 유럽 경계에 있는 러시아와 조지아 사이에 있는 엘부르즈 거기를 유럽의 최고봉으로 보고 있고 해발 5,642입니다. 해발 5,642m인데요. 거기는 해발 고도 3,800m까지는 케이블카가 올라갑니다. 케이블카. 그래서 거기서 내려서 한 1,900m 정도만 수직 고도를 올리면 되니까 지리산 천왕봉이 해발 1,915m 수직 고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케이블카로 엘부르즈를 해발 3,800고도까지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부터 해발 5,642 엘부르즈 정상까지는 한 열흘 정도 올라가면 눈길을 얼음을 밟으면서 올라가면 정상에 등정할 수 있어서 과거에 무슨 대한민국의 장애인 단체에서 거기 등정에 성공했다라고 언론에 대해서 특필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뭐 큰 무리 없이 아마추어들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이 7대륙 최고봉 중에 아마추어들이 오를 수 있는 것이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 그 다음에 남미 최고봉 아콘카가, 유럽의 최고봉 엘부르즈 이 정도입니다. 반면에 아시아 최고봉 에베레스트, 북미 최고봉 데날리, 오세아니아 최고봉 푼착자야, 그 다음에 남극 대륙 최고봉 빈슨 메시브는 아마추어들은 의욕은 있다 할지라도 등반 기술 없이는 오를 수가 없습니다. 엘부르즈 유럽 최고봉 엘부르즈 해발 5,642m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엘부르즈 협곡에서 최근에 독일군들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들의 시신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러시아에서 이제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소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사망한 러시아 참전 군인들의 시신을 찾아내기 위해서 발굴 작업을 많이 하면서 러시아 군인들의 구소련의 군인들은 많이 시신을 수습했는데 최근에 수년 전에 독일군들의 그 시신을 수십에서 수백 구 정도 발견돼 얼음 속에 수십 년 동안 박혀 있는 그 시신을 발견하기는 처음이었다고 언론 인터넷판에 외신 기사가 뜬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엘부르즈가 카프카스 산맥에 있는 산입니다. 카프카스 산맥에 있는 최고봉이 유럽의 최고봉 엘부르즈인데요. 그 카프카스가 뭐냐? 카프카스 유전이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 안에 4편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중에 등산에 관한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안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제2차 세계대전과 원자폭탄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2차 세계대전에서 인류가 한 5,300만 명이 사망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전투,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전투가 스탈린그라드 전투입니다. 독일과 구소련 간의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1942년 8월 21일부터 1943년 2월 2일까지 약 5개월 10일 정도 전개됐던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인류 역사상 단일 전투로는 최대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됐습니다. 구소련이 115만 명, 독일군이 85만 명, 합계 200만 명 정도의 사망자 플러스 부상자 200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여하튼 그 당시에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독일이 구소련을 상대로 일으켰던 이유가 모스크바 공방전에서 실패하고 모스크바 점령 못했으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소련의 최고 지도자 스탈린의 이름을 딴 그 스탈린그라드 도시 이름이 스탈린을 딴 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명칭이 볼고그라드가 됐는데요. 그 스탈린의 이름을 딴 도시를 정복을 하게 되면 소련의 최고 지도자한테 타격을 줘서 국민들한테 엄청난 사기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 그래서도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독일이 일으켰던 이유도 있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카프카스 유전지대가 거기에 흐르고 있습니다. 카프카스 산맥의 최고봉이 엘부르즈 유럽의 최고봉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카프카스 유전지대가 거기에 흐르고 있어서 독일이 전쟁을 계속 수행하려면 전차, 항공기의 기름, 연료를 계속 보충해야 되다 보니까 그 유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벌였던 이유도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유럽의 최고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최고봉.
아시아가 아니라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 최고봉은 남태평양에 있는 뉴기니 섬이 있습니다. 뉴기니 섬의 동쪽은 파푸아 뉴기니아라는 독립국가고 서쪽은 인도네시아 영토인데 그 서뉴기니의 뉴기니 섬의 서쪽 지역이죠. 서뉴기니의 인도네시아 지역에 있는 산이 푼착자야가 있습니다. 푼착자야는 오세아니아 최고봉입니다. 해발 4,884m입니다. 해발 4,884m. 푼착자야는 거기 푼착자야가 이제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 지배를 받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최초로 올랐던 분은 네덜란드 산악인인데 오른 건 인정이 되는데 최고봉의 땅을 밟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세아니아 최고봉 푼착자야 최초 등정자로 기록은 안 됐습니다. 거의 끝까지 정상 부근까지는 갔는데 정상을 밟지 못한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세아니아 최고봉 세계 최초 등정자는 아니고 세계 최초 등정자는 바로 97년에 영화 개봉됐던 브래드 피트 주연의 티벳에서의 7년이 있습니다. Seven Years in Tibet 1997년에 개봉된 영화인데요. 그 브래드 피트가 누구 역할을 하냐면 알프스 3대 북벽 중에 하나인 아이거를 1938년에 세계 최초로 등정했던 오스트리아 산악인 하인리 하러 역할을 합니다. 그 하인리 하러가 티베트에서 7년 생활하면서 달라이 라마의 스승 역할을 했었고 1962년에는 오세아니아 최고봉 푼착자야를 또 세계 최초에 오르기도 했던 분입니다. 그 푼착자야는 능선이 칼날 모양, 칼 아시죠? 칼날 모양이어서 아마추어들은 못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이 이제 3분밖에 안 남아서 마지막으로 남극 대륙의 최고봉이 빈슨 메시프입니다. 빈슨 메시프. 남극 대륙은 기본적으로 우리 남극 대륙의 활동 및 보호에 관한 우리나라 법률이 있어서 남이 60도 이하로 내려갈 때는 외교부 장관의 특별 허가가 있어야만이 남이 60도 이하로 내려갑니다. 남극 대륙의 최고봉은 남이 78도에 위치하고 있는 빈슨 메시프입니다. 남극 대륙은 북극과 달리 북극은 대륙이 아니죠. 그런데 남극은 대륙인데 대륙의 평균 얼음 두께가 2,300m입니다. 지리산보다 높습니다. 평균 얼음 두께가 2,300m인데 남극 대륙의 최고봉은 빈슨 메시프 해발 4,894m. 해발 4,894m인데요. 왜 명칭이 그리고 평균 기온이 영하 15도 됩니다. 남극은. 그래서 현재 오늘 서울 기온이 202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15도 정도 되는데요. 남극 대륙의 평균 기온이 영하 15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추운데 거기도 아마추어들은 오르기 어렵습니다. 왜 명칭이 빈슨 메시프냐면 미국 연방 하원에서 하원 의원을 50년 정도 하고 그 중에서도 해양위원장을 29년 동안 했던 분이 칼 빈슨이 계십니다. 칼 빈슨. 미국 연방 하원의 하원 의원을 50년 정도 하시고 그 중에 29년은 해양위원장을 하시면서 미국이 5대양 6대주를 개척할 때 특히 남극 대륙을 개척하다가 할 때 정부가 그 재정 탐험대들한테 재정 지원을 하는데 엄청나게 기여를 했던 분이 연방 하원의 해양위원장이었던 칼 빈슨입니다. 그분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명칭에다가 빈슨 이름 빈슨을 따서 빈슨 메시프입니다. 메시프는 금덩어리를 금괴라고 하듯이 산덩어리를 산괴라고 합니다. 빈슨 산괴라는 뜻입니다. 빈슨 메시프. 그리고 이제 칼 빈슨은 얼마나 유명한 인물이냐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중에 니미츠급 초대형 핵추진 항공모함 급을 니미츠급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중에 세 번째로 건조됐던 핵추진 항공모함이 칼 빈슨입니다. 칼 빈슨호. 그래서 그게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에 소속되어 있는 핵추진 항공모함도 칼 빈슨의 이름을 따서 칼 빈슨호입니다. 여하튼 그게 그래서 그 정도로 유명한 분이고요. 2011년도에
빈라덴 있죠. 오사마 빈라덴 저기 9.11 테러를 진두지휘했던 그 사람을 처형할 때 바닷속에다 수장할 때도 그 칼 빈슨이라는 핵충진 항공모함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여하튼 오늘 7대6 최고봉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강의 시간이 한 2분 남아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행복한 즐거운 보람찬 뜻깊은 성탄절 되시고 연말연시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and 해피 뉴 이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